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아, 새벽에 축구 보느라 좀 눈이 푸석푸석하네요. 네, 일찍 나와서 봤는데 네. 아이고 아쉽네요. 그렇죠. 16강 진출할 때 우리 선수들이 썼던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 글귀를 부여잡고 이번에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결과는 좀 아쉬워요. 네, 그 말이 원래 그 롤드컵이라고 게임 대회에 나왔던 말인데 이번 월드컵의 최고의 명언이 됐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 오늘 브라질전에서 바로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줬어요. 전반에 4실점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후반 끝까지 아주 의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한 골 따라붙으면서 당당하게 마무리, 유종의 미를 보여줬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그 후반전 중거리 슛은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백승호가 옛날에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소속팀인 전북현대 모터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장거리 그 중거리 슛을 아주 기가 막히게 때리거든요. 원래 중거리 슛 잘 하는 선수군요. 예,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잘했어요. 오늘도 전방에서 흘러나온 그 볼을 한 12m 되는 중거리에서 강하게 때렸고 네. 무회전 하프 발리킥이 되면서 브라질 알리송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막으려고 했지만 손도 대지 못하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예, 그거를 시작된 거는 이강인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프리킥에서 시작됐고요. 오늘 경기를 좀 냉정하게 분석하면 앞에 우리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력적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기량이 밀리면 협력 수비로 끊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조별 예선에서 모든 체력을 다 쏟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전반부터 제대로 못 뛰었습니다. 게다가 회복 시간은 72시간 정도밖에 없었어요. 70여 시간밖에. 그래서 좌우 풀백에 있던 김문환, 김진수 이런 선수들은 얼굴에 아예 이제 막 창백한 모습들이 보이던데 그러면서 공이 뺏긴 다음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될 때도 주춤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중앙의 하프 스페이스, 그러니까 중앙선과 우리 페널티 라인 사이가 사람이 많이 비었습니다. 머릿수가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오히려 편하게 찼던 측면이 있고요. 조별 예선에서 브라질은 체력을 안 배했던 덕이 있고 네. 특히 네이마르까지 들어오니까 네. 전방에서 기동력이 확 붙었어요. 덕분에 브라질이 신바람 나서 골을 연달아서 넣을 수 있었고 첫 골이 전반 한 7분에 터졌던가요? 네. 그죠? 시작하자마자 터졌죠. 네, 그리고 세리머니로 계속 춤을 추면서 새벽에 축구 봤던 우리 팬들한테는 좀 킹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열받게 했다 그 네. 말씀이에요. 참 잘했어요. 우리가 어제 벤투 감독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맞아요. 그냥 예. 뛰면 된다. 예,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요. 김준일 대표, 네. 우리 경기 전에 일본도 경기 치렀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졌습니다. 일본도 크로아티아한테 1대1 무승부가 되고 승부차기에서 1대3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첫 이제 승부차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좀 일본 키커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계속 실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예. 경기는 다시 좀 복기를 해보면 1대1로 본 경기 전반 후반 다 끝내고 예. 연장전이 있었는데 연장전 그대로 또 가고 예. 그래서 승부차기까지 간 거예요. 승부차기까지 갔죠. 근데 3골이나 실축을 했어요. 예, 세 골이나 실축을 해서 많이 긴장했다. 좀 경험 부족,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 부족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 월드컵이 조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결산해 보면은 아시아 축구 AFC라고 하죠. 아시아 축구 연맹에 소속된 한국, 일본, 호주 세 개 팀이 16강에 간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세 팀이 모두 16강에서 지금 다 졌습니다. 호주도 아르헨티나에 졌고 한국도 브라질한테 졌고 그래서 역시 세계 무대의 벽은 아직도 좀 높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예. 한일전 저는 진짜 기대했는데 8강에서 한일전 일본은 우리가 꺾어야 맛인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네, 직접 꺾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제 16강 예. 전 뚜껑을 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줄 세우기가 정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팀 잘해 하는 팀들이 다 이기고 있어요. 사실 16강부터는 지금 이변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미와 유럽 팀만 지금 8강에 전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의 기량차가 있는 건 확인할 수 있었고 어쨌든 역대 최고 성적은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의 4강 그리고 예전에 북한이 8강 그리고 일본은 한 번도 이제 16강의 벽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수들 기량을 봤을 때 오히려 4년 뒤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16강전 우리 경기 결과 말고 다른 경기 좀 정리해 보면 프랑스 대 폴란드, 프랑스 승, 잉글랜드 대 세네갈, 잉글랜드 승, 크로아티아 대 일본은 크로아티아 승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프랑스 대 잉글랜드. 와, 혈투가 있어요. 혈투가 벌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집니다. 그 전체 그들 사이에서 브라질이 우승해야 우리로선 좀 배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최근의 화두가요. 벤투 감독 재계약 여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초에 축구협회에서 내년 6월 아시안컵까지 좀 해달라고 제안을 했었고 벤투는 기왕 할 거면 4년 그 다음 월드컵까지 다 보장해달라 이렇게 맞서면서 좀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예. 오늘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벤투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여정을 오늘부로 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재계약하지 않겠다 선을 그었습니다. 벤투 감독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경기 후에 본인의 육성으로 했습니다. 그럼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래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로서는 이제 후임 감독을 새로 물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서운해서 그만두고 그런 건 아니죠. 뭐 이제 몸값도 높아졌을 그렇죠. 거고요. 예. 그렇죠. 예정됐던 거죠. 예. 예정됐던 수순이죠. 잠시 후에 축구협회 김병지 부회장, 김병지 전 선수와 함께 오늘 경기 또 이 월드컵 전체적인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죠. 한동훈 차출설 후폭풍.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 한동훈 장관이 거론된다. 된 게 이제 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과 맞물리면서 정말 수면 위로 확 떠올랐어요. 그 발언을 좀 다시 소개해드리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말에 차기 당대표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수도권 승리 그리고 MZ세대에 소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이게 누구냐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장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회동을 했었잖아요. 독대를 했죠. 네. 그 직후에 나온 말이어서 윤심이 여기 실린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덧붙여졌었어요. 예. 그리고 어제는 또 추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차기 지도부는 상식과 공정, 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내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뭐 투톱이 다 한동훈을 미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일각에서 나왔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MZ세대 얘기를 했어요. 네. MZ세대에 공감할 수 있는 지도부 탄생을 바란다. 그러니까 MZ라는 공통어를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 쓴 거예요. 같이 썼죠. 예. 당권 주자들 반응이 떠들썩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특정 지역 출신으로 논란을 벌이는 게 지역 감정을 부추길까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수도권 출신인 윤상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한동훈 장관 얘기는 그냥 안 했고 예. 수도권 젊은 세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내비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수도권에 뭐 소구력 있어야 되고 MZ 소구력, 안정적인 공천 능력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게 원론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 앞에 한 발언 때문에 이게 더 주목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당권 주자들 이름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분들로는 성에 안 찬다. 그렇죠. 당원들 성에 안 찬다. 요 말을 덧붙이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기분 나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차출설 같은 경우 조금 현실성이 낮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윤심이 여기에 이제 걸려 있다고 한다면 예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5말 6초 전당대회 하자, 그러니까 5월 말 6월 초에 하자라고 했을 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못 이기는 척 받아줬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2월 말 3월 초로 된 분위기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나오려면 개각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12월, 1월, 2월 그러네요. 겨우 바로예요. 3달 남았네요. 당내 반응도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인데 네. 이제 어제 제가 한 여권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한동훈 장관 응원하는 사람이긴 한데 한동훈은 아직 말대꾸 자리에서 속 시원하다라는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을 뿐이다. 이게 계급장 떼고 나와서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면 금방 미천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의원인데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론. 아니다. 예, 이게 지금 주된 평가입니다. 김준일 대표. 네. 일단 뭐 팩트 체크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다 해석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한동훈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게들 그러면 해석해요. 정말로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고 MZ 세대에 인기가 있는지 그래서 뭐 데이터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거거든요. 예.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이 23, 한동훈이 10, 홍준표 4, 안철수, 이낙연 3 이렇게 나왔어요. 예.
뭐 이거를 이제 아직 뭐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MZ 세대한테 인기가 있으려면은 연령별로 보면 2030이 높아야 되잖아요. 지지가. 그렇죠. 10% 평균이니까 10%보다 뭐 높다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연령별 지지율 보면은 한동훈 20대 지지율 1%, 30대 지지율 7%, 그래서 10%가 안 돼요. 그리고 50대, 60대가 17%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중장년층, 그 보수층의 중장년층이 지지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20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지지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한동훈한테 아예 관심이 없다. MZ 세대라고 불리는 MZ 세대 30대도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전제 자체가 틀렸다. 오히려 홍준표 평균 4%인데 20대 지지율 8% 나왔거든요. 진짜 MZ 세대는 홍준표 좋아한다. 차라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봐도 한동훈 서울, 경기, 인천, 경기에서 각 10%예요. 그래서 평균이에요. 그리고 대구, 경북 15, 부울경 10이니까 오히려 이제 영남 지역에서가 오히려 지지의 인기의 기반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직업별로 보면은 전업주부 15%, 자영업 12, 무직 은퇴 11%인데 학생은 아예 잡히지가 않습니다. 0% 나왔어요. 0%. 그리고 기능 노무 서비스 8, 사무관리 9%. 그래서 주부층에 50대, 60대 여기에 주 지지층이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포텐 뭐 가능성은 있지만은 한동훈이 MZ 세대에 인기 있다, 수도권에 인기 있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얘기는 아니다. 데이터의 근거는 아니다. 근데 데이터 근거로 따지면 거기 있는 다른 후보들도 다 뭐 연령별 분석하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얘기에 가장 맞는 사람이 사실은 이준석인데 MZ 세대 인기 있고 수도권 이제 당 대표 찍어내고 지금 찾는 이 모습 자체가 약간 이제 좀 황당하다라는 뭐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 2명 장관 중에서 2명만 또 지난 2일에 관저에서 뭐 관저 정치 식사를 했다라고 해서 신임을 여전히 확인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덧붙일 이야기 있습니까? 없으면은 잠시 후에 2부에 오늘 뭐 저출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연 예정이에요. 저출산 얘기 외에 당내 현안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이태원 헬로윈 참사 첫 구속. 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간밤에 나왔어요. 네. 2명이 구속되고 2명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여기 관련했던 사람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박성민 전 정보부장 그리고 용산경찰서 김진호 전 정보과장이 구속이 됐는데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의혹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보고서 삭제하는 게 원칙이라서 그냥 규정대로 시킨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2명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을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2명은 누구예요? 2명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참사 당시 안전관리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네, 법원에서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윗선은 기각이 되고 실무선은 지금 구속이 되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인데 안전관리랑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두 가지에서 안전관리 부분은 기각, 정보보고서는 구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준일 대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미리 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다 지웠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속이 됐고요. 소위 말하는 이 핵심이었던 업무상 과실치사.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구속영장 기각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이거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삭제라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과실치사, 안전을 미리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과 지금 이제 갈라지는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거 다음에는 뭐 용산구청장, 용산소방서장 뭐 관련된 사람들은 이제 영장을 뭐 칠 가능성이 높았는데 여기서 이임제부터 딱 막히면은 다른 사람들도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나와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윗선은 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방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어제 구속영장 심사 결과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